1849년 초여름, 강화도의 뜨거운 밭 한가운데였습니다. 흑투성이 청년 이원범 앞에 궁궐에서 온 사신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 왕명을 전했습니다. 전하, 궁으로 가시옵소서. 어제까지 소를 몰던 20살도 채 안 된 청년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임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년 가까이 이어진 왕조였습니다. 수많은 왕자와 종친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신들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먼 종친을 찾아와야 했을까요? 실록은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왕실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사람들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단 하나. 오늘은 조선 왕실의 대가 왜 끊어졌는지 그 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49년 초여름입니다. 강화도의 뜨거운 햇볕 아래 한 청년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거친 삼배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바닥은 삽자루를 오래 잡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원범, 나이는 19. 그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농사일이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수십 명의 관리와 군사들이 들판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논두렁을 걷던 그 청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어서 궁으로 가시옵소서. 어제까지 소를 몰던 농사꾼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임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이 아닙니다. 헌종실록과 철종실록, 그리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함께 살펴보면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뒤 왕통을 이을 종친을 찾아 강화도까지 내려간 과정이 확인됩니다. 기록은 담담합니다. 누가 어디로 갔고 누구를 모셔왔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즉위했는지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록 뒤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수많은 왕을 배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강화도의 한 청년을 찾아가야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왕위 다툼보다 더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권력 다툼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왕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왕자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왕자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왕조를 이어가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이 궁궐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원도 있었고 최고의 약제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왕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단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조선 왕실은 그 순간부터 왕좌보다 다음 세대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평생 모은 재산보다 자식 하나 키우는 일이 더 어렵다. 조선 왕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실은 더 절박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대가 끊기면 한 집안의 역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임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은 흔들리고 대신들은 갈라지고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왕실의 출산은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왕비가 태기를 보이면 궁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종묘에 고하고 나라 안팎에 경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듯 당시 왕자의 탄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후계자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왕자를 얻고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은 너무 큰 기대를 짊어집니다. 왕이 되어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며 완벽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왕조도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자식이 아니라 후계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라 임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부모와 자식은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장희빈은 왜 아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을까요? 영조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왜 끝내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정조는 누구보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지만 왜 다시 후계자를 잃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조선은 왜 강화도의 한 청년에게 왕관을 씌워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화려한 권력의 이면이 있습니다. 왕실 사람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이 떠난 뒤에도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궁궐이라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왕들의 결정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한숨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아이를 기다리던 밤도, 왕이 후계자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도 실록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시의 제도와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왕실이 왜 그렇게까지 후계자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결과를 남겼고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당시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왕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왕실이 실패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사람의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그 사실을 500년 동안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실은 어디에서부터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왕자가 넘쳐나던 나라가 어쩌다 강화도의 농부를 찾아 나설 만큼 후계자가 사라진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왕의 유산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저주였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시간을 숙종의 시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시간을 17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철종이 왕이 되기 훨씬 전 조선의 궁궐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고 성을 빼앗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전쟁, 바로 후계자를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의 탄생을 한 가정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 아이의 탄생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궁궐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종묘에 고하고 백관이 축하를 올리고 백성들에게도 경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자와 원자의 탄생을 기록한 기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 기록이 아니라
왕조가 다음 세대를 확보했다는 국가적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아들 하나에 집착했을까요? 그 답을 알면 왜 강화도까지 왕을 찾으러 가야 했는지도 함께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왕조는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임금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통이 끊기면 왕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후계자의 존재였습니다. 왕이 병들면 의원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으면 어느 의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왕위 계승입니다. 왕위 계승은 단순히 다음 왕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국정보다 후계자를 더 걱정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업은 누구에게 물려줄까? 집안 대를 누가 이을까? 예전에는 이런 고민이 흔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집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집도 다음 세대를 걱정했습니다. 왕실은 그 고민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고민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숙종은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숙종실록을 보면 그는 46년 동안 왕위를 지키며 수많은 정치적 병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긴 재위 기간 동안 정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실 안에서는 후계자를 둘러싼 긴장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숙종에게는 왕비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궁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희빈을 떠올리면 먼저 권력 다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자를 낳느냐였습니다. 왕자를 낳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1688년 장희빈은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왕자의 탄생과 원자 책봉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왕비에게 아들이 없던 상황에서 후궁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제도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를 가장 이상적인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왕비가 낳은 적자가 있다면 그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아들이 없거나 왕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후궁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가 시작됩니다. 왕실은 아이를 얻었지만 조정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왕비를 지지했고 누군가는 후궁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이미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글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아이를 두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후일 경종이 되는 그 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한 아이가 아니라 후계자였습니다. 실록은 당시 대신들의 논의와 왕의 결정을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적지 않았고 궁궐한 사람들의 표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한 아이의 탄생이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움직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왕실은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대신들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했습니다.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기대를 모았던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왕실은 후계자를 얻는 기쁨을 누릴 때마다 동시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사히 자라야 했습니다. 병 없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어야 했습니다.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왕조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무사히 태어나기만 바라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라게 되고, 성인이 되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게 됩니다.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한 집안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실은 아이를 얻는 순간부터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무게는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 왕과 한 아들의 삶을 바꾸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엄격하게 키워야 했던 아버지.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순간부터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아들. 조선 왕실이 가장 귀하게 얻은 후계자는 훗날 사도세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왜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는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렸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던 영조와 아들이기 전에 후계자였던 사도세자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35년 창덕궁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조가 마침내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사도세자가 되는 이선입니다. 영조실록은 세자의 탄생과 책봉 과정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조선은 드디어 다음 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조에게 후계자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이어온 왕통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후궁 숙빈 최씨의 소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왕자가 맞았지만 적통을 둘러싼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즉위 이후에도 정통성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고, 영조는 누구보다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런 논란 없이 완벽한 임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간절한 바람을 가장 무거운 시험으로 되돌려주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록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조실록을 보면 세자를 위한 교육과 예법, 정치 수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영조는 누구보다 훌륭한 후계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또 다른 무게가 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실에서 세자는 일반적인 아들과 달랐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도 평가받았습니다. 예를 배우는 태도도 평가받았습니다. 신하를 대하는 자세도 평가받았습니다. 식사하는 모습까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세자는
늘 누군가의 눈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수는 곧 정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웃는 표정 하나에도 의미가 붙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에게 실수해도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 세자는 실수조차 허락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왕실은 완벽한 임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의 기대와 아이의 현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도 쉽게 메울 수 없는 거리가 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좋은 길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랐고 조금이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영조 역시 그런 딜레마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어야 했고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역할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을 읽다 보면 세자를 꾸짖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다는 지적, 예법을 바로잡으라는 명령, 정무를 배우라는 당부,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짧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반복해서 가르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록은 결과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어떻게 부담으로 변해갔는지는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 남긴 범위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대 연구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사도세자의 삶을 정신질환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정치 세력에게만 돌리는 해석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개인의 성향, 궁중교육, 부자관계, 정치 구조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만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을 느낍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믿지 못해서 하는 말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실은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무겁게 살아야 했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곧 국가의 문제가 되었고 집안의 갈등은 곧 조정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자가 웃으면 신하들이 해석했고 세자가 침묵하면 대신들이 이유를 찾았습니다. 왕실에는 가족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하는 말은 곧 정치였습니다. 세자가 보이는 행동은 곧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진 공간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영조와 사도세자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결정적인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기대와 책임, 그리고 왕이라는 자리가 만들어낸 압박이 조금씩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 찾아왔을까요? 실록에는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후대 역사학자들이 가장 오래 연구한 바로 그 사건. 아버지는 왜 평생 기다려 얻은 아들을 끝내 지켜낼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날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비극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한 왕실의 불행, 혹은 정치적 음모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떨어져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성격만으로 설명되는 일이었다면 왜 조선 후기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했을까요? 왕은 바뀌었습니다. 세자도 바뀌었습니다. 대신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둘러싼 불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을 둘러싼 제도에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 왕실의 모습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왕위 계승 원칙이 매우 분명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계승자는 왕비가 낳은 적장자였습니다. 적장자가 성장하면 세자로 책봉하고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질서였습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지 미리 정해두면 권력 다툼도 줄어들고 나라 역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이러한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국대전과 여러 의례서는 왕실의 예법과 계승 질서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전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왕비에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자가 태어나도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자가 병약하거나 왕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원칙을 말해주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상 밖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은 끊임없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후궁 제도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는 후궁을 단순히 왕의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궁은 왕실 혈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에게 후사가 없을 가능성까지 고려했던 것입니다. 왕조는 한 사람의 건강이나 한 번의 출산에 나라의 운명을 모두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궁을 두는 것은 왕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제도가 또 다른 갈등을 낳았습니다. 후궁에게서 왕자가 태어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후궁의 아들이지만 왕세자가 되었고 결국 왕위까지 이어받았습니다. 반대로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시대에는 후궁의 존재가 왕조를 이어가는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같은 제도가 시대에 따라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는 문제를 줄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삶까지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원칙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도 사정이 다르고 부모의 형편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원칙이라도 현실에서는 늘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조선 왕실도 그런 고민을 수백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또 하나의 문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왕실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 종친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갈래의 혈통이 끊어졌고 일부는 정치적 사건 속에서 왕실과 멀어졌으며 또 일부는 후손 없이 대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선택할 수 있는 후계자를 잃어갔습니다. 이 변화는 실록만으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선언록과 종친부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왕실 혈통이 점차 좁아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대신들이 왕위를 이을 종친을 찾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의 권력 다툼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왕자가 충분히 많았다면 그렇게까지 치열한 후계자 논쟁이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조선 후기 정치의 상당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선택할 사람이 너무 적어서 벌어진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와 조금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은 왕자가 많아 서로 싸웠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왕실은 더 이상 넘치는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혈통을 어렵게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문제는 왕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한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가 병이라도 나면 나라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왕비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대신들이 걱정했습니다. 왕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왕조의 미래가 흔들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가 모일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외아들에게 집안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부모, 딸 하나에게 부모 부양과 동생 걱정까지 모두 맡겨야 했던 가족, 사랑해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결국 짐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선 왕실 역시 그 무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는 단지 부모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미래였습니다. 국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존재였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평범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비극도 훗날 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도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왕실은 왜 후계자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제도는 왜 결국 왕조의 미래를 지켜내지 못했는가? 그 질문의 답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 왕실이 가장 무거운 선택을 내려야 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62년 윤 5월 창덕궁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제 시간에 문을 열었고 관리들은 평소처럼 조회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깊은 곳에서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조실록 윤 5월 기사에는 그날의 과정이 비교적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영조는 끝내 결정을 내립니다.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줄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연구와 논쟁이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뒤주 사건이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기억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세자가 살아남지 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기다려 얻은 아들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날 영조가 내려야 했던 선택은 한 사람의 결정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쌓여온 시간의 마지막 결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과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를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사도세자를 쉽게 동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결과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재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영조실록에는 세자를 꾸짖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정무를 익히라는 명령, 학문에 힘쓰라는 당부, 예법을 바로 세우라는 지시. 기록만 읽으면 차가운 군주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영조는 끝까지 세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바로잡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방식은 언제나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행동을 기록하지만 마음까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 없는 감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조는 왕과 아버지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계속해야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왕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할까봐 계속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자식은 말합니다. 그때는 사랑보다 부담이 더 컸습니다. 부모는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자식은 압박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누구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역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의 임금은 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범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후대 역사학계도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도세자의 개인적 문제만 강조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정치 세력에게 돌리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자 관대, 왕권과 신권의 긴장, 궁중교육, 정치 구조, 개인의 기질. 이 여러 요소가 오랜 시간 겹쳐지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원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 원인이 함께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세자는 끝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철종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후계자를 잃은 왕실은 다시 다음 후계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개혁 의지가 강한 군주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고민했고 학문을 장려했으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조 시대를 조선 후기의 마지막 전성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도 다른 왕들과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해도 왕통이 이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역시 후계자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효세자였습니다. 정조는 문효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홍제전서와 여러 기록을 보면 정조가 세자의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왕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실은 또다시 같은 슬픔을 겪습니다. 마치 역사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게 얻은 희망이 다시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잔인한 반복입니다. 장희빈도 아들을 원했습니다. 영조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정조도 후계자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원하는 미래를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절했던 한 가지는 끝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왕실은 계속 후계자를 걱정합니다. 순조를 거쳐 헌종에 이르기까지 왕통은 점점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정은 궁궐 안이 아니라 궁궐 밖에서 새로운 임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조선 왕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은 왕자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이어갈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은 다시 새로운 임금을 맞이했습니다.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조는 이어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실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불안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평생 붙잡으려 했던 왕통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무너진 뒤에야 균열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대신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순조 초기는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시기를 정치 권력이 특정 가문으로 넘어간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도 정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도 왕실의 약해진 혈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강할 때는 왕권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이 약해질수록 외척은 더 강해졌습니다. 왕에게 든든한 후계자가 있고 왕실 안에 여러 종친이 살아있다면 대신들도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혈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왕조를 지키는 힘보다 왕조를 대신 운영하는 세력의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숙종 때 시작된 후계자 문제, 영조 시대의 비극, 정조 시대의 상실, 그 시간이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 사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수십 년 뒤 거대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순조 이후에도 왕실은 계속해서 후계자를 기다렸습니다. 효명세자가 태어났을 때 조정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맡으며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순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효명세자가 국정을 살피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왕조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렵게 얻은 후계자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효명세자는 3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헌종이 있으니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다시 후계자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실 사람들은 후계자가 사라질 때마다 한 세대가 무너지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만큼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통은 가까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까스로라는 말이 바로 조선 후기 왕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헌종 역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종실록 마지막 기사에는 국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임금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록은 차분합니다. 그러나 조정은 결코 차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대신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합니다. 혹시 정말 왕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인가? 조선 500년 동안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궁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왕실 족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친부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왕위에 오를 적절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가 비로소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왜 강화도까지 가야 했을까요? 답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왕자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이 수백 년 동안 후계자를 잃고 또 잃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혈통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선언록을 펼쳐 가장 먼 종친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누가 종법 질서에 맞는가? 누가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는가? 그렇게 확인한 끝에 한 이름이 남습니다. 수없이 이름을 넘기던 대신들의 손이 한 곳에서 멈춥니다. 족보 맨 끝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이원범, 강화도에 살고 있던 전계대 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철종을 농사꾼 출신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족보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던 종친이었습니다. 다만 왕통이 너무 멀리까지 좁아진 끝에 비로소 그의 차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은 원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강화도였습니다. 1849년 대신들은 강화도로 향합니다. 그들이 데려오려 했던 사람은 권력을 꿈꾸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준비된 세자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19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은 그의 표정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가 끝나는 방식만큼은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은 이원범은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록도 그의 감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왕의 유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고 싶어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왕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왕좌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누구에게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했던 삶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1849년 초여름 강화도 들판에서 시작된 그 하루는 단지 한 청년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조선 왕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후계자 문제가 결국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왕조가 다시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임금을 맞이했지만 왕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끝내 새로운 왕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왕조가 마지막 힘으로 이어붙인 한 줄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 튀기게 옥저를 다투던 그 조선 왕실은 어쩌다 강화도의 한 청년을 찾아 나설 만큼 왕의 씨가 말라버렸을까요? 어쩌면 왕실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것은 왕 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849년 강화도에서 올라온 이원범은 마침내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으로 즉위합니다. 왕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궁궐에는 새 임금을 맞이하는 의식이 거행되었고 종묘에는 새로운 왕의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선은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보면 그것은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위기를 잠시 미뤄둔 시간이었습니다. 철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이미 조선은 예전의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수백 년 동안 반복된 후계자 문제로 혈통이 크게 약해져 있었고 세도 정치는 왕권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존재한다고 해서 왕권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조는 이어졌지만 왕조를 떠받드던 기반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종을 두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교육받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른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철종실록에는 즉위 이후 국정을 이어가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철종 개인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왕조의 구조입니다.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면 조선은 여러 번 위기를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보다 더 큰 구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숙종도 노력했습니다. 영조도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나라를 바꾸려 했습니다. 철종 역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는 어느 한 왕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집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키고 조금이라도 편한 길을 열어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끝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조선 왕실이 가장 늦게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좌는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궁궐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왕실의 이름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삶까지는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강화도의 한 들판에서 시작했습니다. 피 튀기게 옥자를 다투던 그 조선 왕실에 도대체 왜 왕의 씨가 말라버린 걸까요? 그 질문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답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조선 왕실은 강화도까지 가서 새로운 왕을 찾아야 했을까? 이제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희빈 시대부터 시작된 후계자 경쟁,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 정조가 겪었던 후계자의 상실, 순조와 헌종 시대를 거치며 점점 약해진 왕통.
그 모든 시간이 겹겹이 쌓여 결국 강화도라는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철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왕실이 수백 년 동안 미루고 또 미뤄온 선택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이 수백 년 동안 겪어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대목에서 자신의 삶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순간, 가업을 이어주길 바랐지만 각자의 길을 선택했던 자녀들,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기도했지만 뜻밖의 시련을 함께 견뎌야 했던 시간들, 누구나 크고 작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고민을 할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던 것은 결국 가장 평범한 걱정이었습니다. 조선 왕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평범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고 무사히 자라기를 바랐으며 자신이 떠난 뒤에도 다음 세대가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왕실이 품었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던 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는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남긴 사실을 통해서만 그 무게를 조심스럽게 짐작할 뿐입니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유산은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유산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때로는 희망이 되었고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번 4부의 이야기는 결국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안도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끝내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름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일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의 역사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조선 왕실은 끝내 깨달았습니다. 왕좌는 물려줄 수 있어도 삶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도 행복까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 왕실이 5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인지도 모릅니다. 왕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끝까지 걱정했던 사람들의 마음 말입니다. 왕좌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궁궐도 언젠가는 주인을 바꿉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시대가 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의 이름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것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왕의 유산은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완벽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록, 선원록 등 1차 사료와 국내 역사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기록이 남긴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일부 장면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해석했습니다. 기록을 읽는 또 하나의 시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